한국이요? 중동 외교에서요? 그 나라는 라면이나 잘 팔면 됩니다. 저는 22년간 이란을 연구한 미국 국무부 외교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이 시작된 지 72시간 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경력도, 사무실도, 제가 옳들다는 확신도. 그런데 저를 무너뜨린 건 이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석유 교역량의 27%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 그 해협에 영해를 쥔 이란이, 해상 운임 80%를 폭증시킬 수 있는 이란이 토마호크 미사일 수백 발을 맞으면서도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찾지 않았습니다. 9초만 이란 국민이 폐허 속에서 찾은 나라는 단 하나였습니다.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쏘지 않은 삽과 청진기만 들었던 그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50년 전 섭씨 60도 사막에 뿌려진 씨앗이 지금 테헤란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무부 중동 이란 담당 선임 외교관 제임스 칼튼입니다. 2026년 2월 17일 화요일 오전 8시 22분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 43층. 저는 그날 아침 세상에서 가장 확신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3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이란 리알화 실시간 환율이 떠 있었고, 가운데 화면에는 중동 위성 지도가 펼쳐져 있었으며, 오른쪽 화면에는 제가 지난 14개월간 직접 설계한 문서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단 5글자였습니다. 최대 압박 2.0.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그 문서. 그것이 제 22년 경력의 집약이었고, 제 이름이 역사에 남을 근거였으며,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요. 저는 하버드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출신입니다. 1994년 국무부에 입부한 이래 이란 핵협상, 중동 제재 설계, 페르시아만 안보 전략에 이르기까지 22년을 오로지 이란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중동의 어느 외교관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고, 어느 교수 앞에서도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란에 관한 한 저는 미국 정부 안에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저를 오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지식이 저에게 오만할 권리를 주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이란 리알화는 2015년 핵합의 당시와 비교해 가치의 90%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하루 280만 배럴에서 30만 배럴로 쪼그라들어 있었고, 국내 총생산은 세계 30위권에서 60위권 밖으로 추락해 있었습니다. 40년간의 제재가 이란의 경제적 척추를 서서히 부러뜨려온 결과였습니다. 이란은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27%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영해를 쥐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그 석유를 팔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패를 쥐고 있으면서도 패를 쓰지 못하는 나라. 저는 그것을 이란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정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 보고서를 좋아했습니다. 숫자가 명확했고 논리가 단단했으며 결론이 간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이미 경제적으로 사망 직전입니다. 군사적 압박이 시작되면 72시간 내에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제 분석의 핵심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72시간이라는 숫자에 특히 만족해했습니다. 간결하고 강력한 숫자를 쓰니까요. 그날 점심은 동료 마이크, 브렌트, 제니퍼와 함께 국무부 인근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손꼽히는 곳이었는데 1인당 식사 비용이 보통 $180를 넘겼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압박 2.0의 최종 서명을 마친 날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와인 리스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탈리아 바롤로 2018년산 한 병에 $340였습니다. 제니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란이 한국하면 맥켈란 18년산으로 올리자고요.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브렌트가 와인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란이 흔들리면 에너지 수입 타격받는 거 아니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이요? 중동 외교에서요? 그 나라는 라면이나 잘 팔면 됩니다. 테이블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마이클이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 한국이 중동 외교 플레이어라고?
우리 보고서에 그 나라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오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정확히 한 번도 없죠. 그리고 그것이 정확한 판단이라고요. 우리는 다시 웃었습니다.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중동 외교는 군사력과 석유와 종교와 역사가 뒤엉킨 가장 복잡한 게임판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있는 나라들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그 테이블 근처에도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란에 무기를 팔고 석유를 사간 러시아와 중국은 이란의 70년 우방이었습니다. 미국은 40년간 제재로 이란을 쥐어짜면서도 여전히 이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동에서 건설 좀 했던 나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적어도 그때 저의 분석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지타운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임대료 6,500달러짜리 그 아파트는 조지타운 대학교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일품이었습니다. 아내 수잔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이란 관련 최신 정보를 확인하며 맥켈란 18년산을 한 잔 따랐습니다. 손에 느껴지는 묵직한 크리스털 잔의 무게, 환율 정보창에 이란 리알화 수치가 또 조금 매료가 있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위스키를 한 모금 넘겼습니다.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수잔, 토스카나 숙소 취소 말고 그냥 유지해요. 이번 작전이 끝나면 바로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의 기뻐하는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3,200달러를 선결제한 그 토스카나 농장 숙소가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18일 수요일 오전, 저는 국무부 43층 제 사무실에 앉아 최종 브리핑 자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22년 경력의 증거처럼 벽에 빼곡하게 걸린 외교 관련 표창과 사진들, 그 중심에는 2명의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는 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제가 옳은 자리에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IA 중동 분석관들에게 보낸 최종 브리핑 메모의 맨 마지막 줄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동 외교의 실질적 플레이어는 미국, 러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터키입니다. 기타 국가의 개입 가능성은 무시 가능한 수준입니다. 기타 국가, 저는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모든 나라를 그 세 글자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82시간 뒤에 제가 잃게 될 것들이 바로 그 사무실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확신했습니다. 이란은 무너질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옳을 것이고 저의 분석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계속해서 기타 국가일 것이라고요. 얼마나 완벽하게 틀린 확신이었는지 저는 아직도 그 무게를 들고 삽니다. 2026년 2월 22일 일요일 오전 역시 47분 워싱턴 DC 국무부 긴급 상황실. 저는 그날 새벽 4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내렸다는 통보였습니다. 작전명, 장대한 분노. 저는 면도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넥타이를 메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조지타운의 새벽거리는 아직 어두웠고 포토맥 강 위로 새벽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14개월의 준비가 오늘 현실이 되는구나. 국무부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12명이 넘는 분석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수십 개가 쉬지 않고 깜박이며 중동 전역의 실시간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앙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전 9시 정각,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란의 모든 미사일 시설과 핵 능력을 완전히 파괴할 것입니다. 이란 정권이 제기하는 위협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황실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속에서 테헤란 북부 하늘에 첫 번째 연기 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14분이었습니다.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2시간은 제 시나리오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항공모함 2척, 스텔스 폭격기, 토마호크 미사일, 테헤란 북부, 이스파한, 콤, 카라지. 이란의 핵 관련 인프라와 군사시설이 정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상황실 안에서 간간히 짧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브렌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칼튼, 당신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전 9시 32분. 첫 번째,
이상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테헤란 외교구역에서 차량 행렬이 목격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중국 대사관 차량들이 새벽 어둠 속에서 줄지어 빠져나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기도 내리지 않은 채 그냥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읽으며 코드숨을 쳤습니다. 예상된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앞에서 보이는 정상적인 반응. 중국은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70년 우방이라고 불렀던 나라가 미사일 한 발에 짐을 싸는 것. 저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제 시나리오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작전 개시 8시간 만이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이 철수한 것은 그로부터 4시간 뒤였습니다. 작전 개시 12시간 만. 저는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시나리오보다 조금 느렸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70년간 이란의 전투기와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을 수조 원어치 팔아먹었던 나라. 정작 그 무기들이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나라가 이제 짐을 싸서 떠난 것입니다. 마이클이 상황실 한편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란에 남은 우방은 없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정확히 그게 우리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점심은 상황실에서 해결했습니다. 누군가 샌드위치를 가득 주문해 왔는데 저는 반도 먹지 않았습니다. 모니터에서 눈을 떼기가 싫었습니다. 하메네이의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첩보가 오전 중에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 이런 혁명 수비대 내부에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 보고서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수잔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끝날 것 같아요. 토스카나 갈 준비해둬요. 수잔의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정말요? 너무 좋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11분 처음으로 제가 흔들리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테헤란 현지 영사관으로부터 올라온 그 보고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란 시민들의 분노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표출되고 있음. 반미 시위 대신 러시아와 중국 대사관 철수에 대한 격렬한 분노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 중. 테헤란 남부 바자르 지역 상인의 발언이 소셜미디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음. 내용 요약. 서기만 노린 거였지 전화번호도 안 줬을 나라들이. 저는 그 보고를 읽고 처음에는 오히려 반겼습니다. 이란 시민들이 러시아와 중국에 분노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리한 신호처럼 보였으니까요. 적의 동맹이 무너지고 있다. 이란은 고립됐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말미에 붉은 글씨로 표시된 한 줄을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한 줄은 이것이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한국 국기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소규모 동향 포착.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한국 국기? 왜? 그리고 이내 시선을 다른 보고서로 옮겼습니다. 작은 소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 중에는 이상한 소문들이 언제나 퍼져나가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22년 경력의 외교관이 그 한 줄의 무게를 읽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틀린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제가 처음으로 틀렸다는 것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역시 샤망실에 나서며 브렌트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브렌트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란도 이라크꼴로 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42시간 안에 협상 신호 올 겁니다. 제 보고서대로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며 국무부 청사를 나섰습니다. 조지타운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토스카나 농장 숙소에 예약 확인 메일을 다시 한번 열어봤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언덕의 사진, 수잔이 좋아할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닫고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 위로 저녁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메네이의 생사불명, 러시아와 중국의 도주, 이란의 고립, 모든 것이 시나리오대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기를 공유하는 소규모 동향이라는 그 한 줄은 제 머릿속에서 이미 지워져 있었습니다. 72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58분 작전 개시 48시간째 보고서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테헤란 전력망 60% 차단, 이스파한 핵 관련 시설 완전 파괴, 이란 혁명 수비대 지휘체계 교란 확인. 저는 그것들을 읽으며 제 시나리오의 빈칸들이 하나씩 채워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자, 12시간 안에 협상 신호가 온다. 그 숫자가 이제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인터컴이 울렸습니다.
테헤란 임시영사관 긴급보고입니다. 저는 헤드셋을 집어들었습니다. 현지 담당관의 목소리는 약간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칼튼 선임, 좀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시민들이 특정 거리로 이동하는 동향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 늘고 있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반미 시위입니까? 현지 담당관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거리의 이름이 서울로입니다. 서울로.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22년간 이란을 연구했지만 서울로라는 지명은 단 한 번도 제 자료에 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서울? 한국 서울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테헤란 북부 바나크 지구에 실제로 서울로라는 이름의 거리가 있습니다. 현재 그 거리로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세한 보고서 올리세요. 전부 다요. 보고서는 1시간 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등받이에서 몸을 고추세웠습니다. 서울로. 1971년 6월. 테헤란 북부 바나크 지구에 명령된 3km의 도로. 당시 서울특별시와 테헤란시가 자매결연을 맺으며 서로의 이름을 거리에 붙인 것이었습니다.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짚어낸 사실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에서는 팔라비 왕조와 관련된 거리 이름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왕조 시절 시장도 처형되었고 왕조의 흔적은 모조리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서울로만은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혁명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 뒤에도 이란 이라크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40년간의 국제 제재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이름이 바뀌지 않은 거리 서울로였습니다. 저는 보고서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왜 지우지 않았을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서울로. 명명의 배경조사. 1970년대 한국이 이란에 파견한 건설 근로자 수. 저는 그 숫자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2만 명이었습니다. 2만 명의 한국 청년들이 1970년대에 이란 땅에 건너와 댐을 세우고 도로를 깔고 정유 공장을 지었습니다. 섭씨 60도가 넘는 사막에서 하루 10시간, 월 2회 휴무로 일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22년간 이란을 연구하면서 단 한 번도 그 2만 명의 한국 청년들을 제 보고서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설마. 저는 그 감각을 애써 억눌렀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호기심에 불과하다고. 50년 전 건설 근로자들의 이야기가 지금 전쟁 중인 테헤란 시민들의 행동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고. 하지만 이어지는 보고서의 내용이 그 억누름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한국은 이란의 에너지 최대 의존국 중 하나입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7%, 액화 천연가스의 20.4%가 중동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대부분이 통과하는 곳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27%가 지나는 그 해협. 그 해협의 유조선 통항 가능 구간 10km 이내가 전부 이란 영해입니다. 이란이 원한다면 언제든 그 해협을 틀어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타격받는 나라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저는 그 구조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를 틀어막아 한국 경제를 직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헤란 시민들이 한국을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란의 에너지를 의존하면서도 한국이 이란의 봉쇄 결정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란 시민들은 한국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22년간 배운 국제 외교의 논리로는요. 저는 현지 담당관에게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울로에 모인 인원을 계속 파악하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들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상세하게 보고하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브렌트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작은 동향 하나 확인 중입니다. 브렌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2만 명. 1977년 서울로. 호르무즈 10km. 원유 70.7%.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배열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챘지만
그것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는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22년의 경력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향해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72시간 카운트다운이 이제 20시간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협상 신호는 아직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 33분. 작전 개시 55시간째. 협상 신호는 여전히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처음으로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이라는 숫자는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숫자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경제 붕괴 속도, 혁명 수비대의 내부 균열 가능성, 하메네이 부재 시 지휘 체계 공백, 14개월간 쌓아온 데이터가 만들어낸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72시간의 절반이 훨씬 넘어가는 이 시점에 이란은 협상 신호 대신 전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자료를 더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제 분석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제가 놓친 변수가 있다는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고정했습니다. 그 변수의 이름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저는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동명부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테헤란 임시영사관에서 추가 보고서가 올라오면서 그 이름이 처음 변장했습니다. 서울로에 모인 시민들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영상들 중에 한국군 관련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명부대, 레바논, 한국군. 검색 결과가 올라오는 순간 저는 자세를 바꿔 앉았습니다. 2007년 7월 대한민국은 레바논 남부 티르 지역에 350명 규모의 UN 평화유지군을 파견했습니다. 동명부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로 1천여 명의 민간인이 죽어나간 그 땅에 한국군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임무는 감시와 정찰, 불법 무기 유입 차단이었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일반적인 UN 평화유지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내용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매주 5개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들을 진료했습니다. 내과, 치과, 성형외과, 수의과까지. UN 레바논 임무단 전체에서 이동식 치과버스를 운영한 것은 동명부대가 유일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재봉교실과 비누 만들기 교실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태권도와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도로를 깔고 정수시설을 세웠습니다. 저는 잠시 모니터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 치과버스, 재봉교실, 태권도, 정수시설. 저는 이것이 군대의 활동 기록인지 비정부 기구의 활동 기록인지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이것이 군대가 하는 일입니까? 총과 미사일 대신 청진기와 재봉틀을 들고 간 군대? 숫자가 나왔습니다. 동명부대가 파병 이후 진료한 현지 주민의 수 14만 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14만 명. 레바논 남부의 한 작은 지역에서 한국 군의관의 손길을 받은 사람이 14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3명의 청각장애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원으로 인공 와우 수술을 받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를 들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레바논 현지 주민들이 동명부대를 부른 이름이 기사 말미에 적혀 있었습니다. 신이 내린 선물.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아크부대, 아랍에미리트, 한국 특수부대. 2011년 1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150명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스웨이안 자이드 군사기지에 파견되었습니다. 창군 이래 최초의 군사협력 목적 해외 파병부대. 이름은 아크부대. 아랍어로 형제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형제. 군사부대의 이름으로는 이례적인 단어였습니다. 아크부대는 아랍에미리트군에게 단순한 전투기술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인 정신을, 훈련 문화를, 체계적인 작전 방식을 통째로 이식했습니다. 섭씨 50도의 사막에서 한국 특전사 대원들이 아랍에미리트 군인들과 나란히 달리고 함께 훈련받는 장면이 현지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사령관이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이 기사에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아크부대원들의 용맹함과 헌신, 군인다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아크부대 창설 이후 한국의 아랍에미리트 방위산업 수출액. 저는 그 수치를 보고 눈을 깜박였습니다. 4조 원이었습니다. 천국 미사일 체계 하나만으로 4조 원. 하지만 숫자보다 저를 더 멈추게 한 것은 그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아크부대에 대한 보답으로 유사시 한국 전체가
7일간 사용할 수 있는 원유 600만 배럴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한국이 위기에 처하면 석유를 보내주겠다는 약속, 런맨 조약에도 명시되지 않은 오직 형제 사이에서만 가능한 그 약속.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중동 외교의 공식을 머릿속에서 다시 펼쳐봤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고 기지를 세웠습니다. 러시아는 전투기와 방공 시스템을 팔았습니다. 중국은 석유를 헐값에 사들이며 전략적 동반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청진기를 든 군의관을, 재봉틀을 가르치는 교관을, 함께 달리는 특전사를 보냈습니다. 저는 갑자기 불편해졌습니다. 22년간 중동을 연구한 저의 보고서, 어디에도 이 방식에 대한 분석이 없었습니다. 단 한 페이지도. 저는 무기 거래량을 분석했고, 원유 협정을 분석했고, 군사기지의 위치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청진기를 든 군대가 만들어내는 실로의 크기는 단 한 번도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측정 가능한 변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브렌트가 다가와서 제 모니터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다크 부대? 동명 부대? 한국 군자료 보고 있어요? 저는 빠르게 화면을 닫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이란 관련 주변 정보 확인 중입니다. 브렌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란에서 퍼져나가는 한국 관련 영상의 내용에 추가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동명 부대가 레바논 어린이를 안아주는 장면, 이동식 치과버스에서 할머니의 이를 치료하는 장면, 태권도를 배우며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얼굴. 그 영상 위에 페르시아어 자막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군대입니다. 그들은 총 대신 청진기를 들었습니다. 전복자가 아닌 형제로 왔습니다. 저는 그 자막을 읽으며 처음으로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감각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각은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향해 문을 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덮고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17분. 72시간 카운트다운이 이제 15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협상 신호는 없었습니다. 서울로에 모이는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현지 보고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할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불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직 15시간이 남았다고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협상 신호는 올 것이라고, 이란은 반드시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하지만 제 손끝에서 동명부대, 아크부대, 서울로 2만 명이라는 글자들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파트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맥켈란 18년산을 따랐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조지타운의 야경이 창밖에 펼쳐져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4만 명, 4조 원, 600만 배럴, 신이 내린 선물. 이것이 군대야, NGO야. 2026년 2월 25일 수요일 오전 8시 03분. 작전 개시 72시간째. 협상 신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이 떠진 것이었습니다. 조지타운 아파트 천장이 희뿌옇게 밝아오는 새벽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국무부 긴급보고 메시지가 12개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란으로부터 어떠한 협상 신호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샤워도 하지 않았습니다. 넥타이도 매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 끝에 앉아서 그 12글자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어떠한 협상 신호도. 저는 14개월간 그 숫자를 믿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그 숫자를 말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그 숫자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지금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국무부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틀 전의 긴장감 속에 녹아있던 흥분이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칼튼, 위에서 연락이 왔어요. 82시간 보고 준비하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테헤란 현지 담당관의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집어들었습니다. 칼튼 선임, 서울로 상황 긴급 보고 드립니다.
어젯밤부터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추산으로 서울로와 인근 거리에 수십만 명이 집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장 시위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더 이상합니다. 시위대의 손에 무기가 없습니다. 토도 없고 화염병도 없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은 종이입니다. 손으로 직접 그린 태극기와 한국 정부에 보내는 청원서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청원서요? 네. 내용을 번역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귀중. 우리 이란 국민은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재건군을 보내주십시오. 정복자가 아닌 친구를, 미사일이 아닌 청진기를, 파괴가 아닌 건설을. 우리는 5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제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담당관에게 말했습니다. 계속하세요. 현재 이란 전역 72개 도시에서 유사한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테헤란, 이스파한, 시라즈, 마슈아드, 타브리즈 모두 손으로 그린 태극기를 들고 있습니다. 물감이 없는 사람은 페인트로, 페인트도 없는 사람은 둥대의 빨간색과 파란색 천조각으로 태극 문양을 그렸습니다. 완벽한 태극기가 아닌 것들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 드립니다. 현재 이란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영상글이 있습니다. 동명부대가 레바논 어린이를 안아주는 장면, 아크 부대가 아랍에미리트 군인들과 사막에서 함께 달리는 장면, 그리고 그 영상들 바로 옆에 나란히 올라오는 또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 차량이 새벽 어둠 속에서 줄줄이 빠져나가는 장면입니다. 대비가 잔인할 만큼 선명합니다. 저는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란의 72개 도시, 수십만 명, 손으로 그린 태극기, 한국 재건군 요청 청원서. 저는 그 숫자들을 머릿속에서 정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렬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22년간 배운 중동 외교의 논리 안에 이 숫자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강대국이 무기로 만들어내는 영향력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석유 거래로 만들어내는 동맹은 제가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삽과 청진기로 50년에 걸쳐 만들어낸 신뢰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수십만 명을 거리로 불러내는 것, 그것은 제 어떤 보고서에도 존재하지 않는 변수였습니다. 마이클이 다가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칼튼, 서울로 보고받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시나리오에 없던 거잖아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두 번째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파트에서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위장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따른 긴급 물류 영향 분석. 현재 이란의 반격 확대 국면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해상 운임이 기존 대비 최대 80% 폭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27%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항 가능 구간 10km 이내가 전부 이란 영해인 만큼 이란의 봉쇄 결정은 즉각적인 세계 에너지 공급망 충격으로 이어집니다. 우회 경로인 오만 살랄라와 두쿰 항만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인접국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하는 전면전 확산 국면에서는 육로와 영공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실질적 가동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우회 경로 활용 시 운송기간이 3일에서 5일 추가되며 보험료는 최대 700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2026년 3월 1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긴급 수출입 물류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줄에서 멈췄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긴급회의. 저는 그 두 단어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해상 운임이 80% 폭증하고 보험료가 7배 뛰는 상황. 그 상황에서 원유 70.7%를 중동에서 수입하는 한국은 경제적으로 직격탄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에 이란 시민 수십만 명이 손을 뻗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봉쇄하면 가장 크게 타격받을 나라에 재건군을 보내달라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구조의 역설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란은 한국의 에너지 공급망을 틀어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시민들은 그 한국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란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에도, 한국이 호르무즈 봉쇄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이란 시민들은 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신뢰의 뿌리는 무기협정이 아니었습니다. 석유거래가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섭씨 60도 사막에서 함께 땀을 흘린 2만 명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청진기를 들고 레바논 아이들의 귀에 소리를 선물한 군의관들이었습니다. 사막에서 형제라는 이름을 얻은 특전사 대원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것을 중동 외교의 변수로 계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브렌트가 상황실 한편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칼튼, 72시간 보고 언제 올라가요? 위에서 계속 묻고 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브렌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지금 보고서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브렌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시 쓰다뇨?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놓친 변수가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그 말을 들었는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제니퍼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황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란 72개 도시, 수십만 명, 태극기, 청원서, 해상운임 80% 폭증 가능, 보험료 7배 할증, 원유 70.7%, 중동 의존, 한국무역협회 긴급회의, 오만, 살랄라 두쿰, 우회 경로, 불확실, 그리고 그 모든 숫자들 한가운데에 서울로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50년간 중동에 쏟아부은 군사비 2조 달러가 한국의 삽 한 자루만큼의 신뢰도 사지 못했다는 것을. 그 생각이 위장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참폈습니다. 아직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이미 제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2026년 2월 25일 수요일 오후 1시 22분 작전 개시 81시간째 트럼프 대통령의 호출이 왔습니다. 비서실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칼튼 선임, 오늘 오후 6시 상황 보고. 국가안보보좌관 배석.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일시. 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빈 보고서 양식을 열었습니다. 커서가 첫 번째 줄에서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이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칼튼,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72시간 보고서 어떻게 쓸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대로 씁니다. 마이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실대로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마이클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에서는 다른 걸 원하고 있어요. 칼튼,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이 돌아간 뒤 저는 다시 보고서 양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작전 개시 72시간 병과 시점, 현황 보고. 이란으로부터 협상 신호 없음, 하메메이 생사불명 지속, 이란 혁명수비대 내부 강경파 세력 결집 중.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줄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쓰는 순간 제 22년 경력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 발생. 이란 전역 72개 도시에서 자발적 친한국 집회 동시 발생. 테헤란, 서울로의 수십만 명 집결 확인. 이란 시민들의 대한민국 재건 지원 요청 청원서 수천 장 접수. 어떠한 외부 조직의 개입도 확인되지 않은 순수 자발적 시민운동으로 판단됨. 결론. 이란의 대미 협상 개시 가능성은 당초 예측 대비 현저히 낮음. 한국의 중동 외교 자산이 미국의 50년 군사 외교를 압도하는 신뢰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됨. 전략적 재검토 필요. 저는 그 마지막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전략적 재검토 필요. 그 5글자는 곧 이런 뜻이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틀렸습니다. 제 분석이 틀렸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후 6시 보고는 예상보다 짧게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 보고서를 읽으며 내내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도 말이 없었습니다. 보고가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82시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제 분석이 틀렸습니다. 카카.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복도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이 제 옆에 나란히 걸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칼튼, 인사발령 검토가 있을 겁니다. 준비해두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22년 경력의 끝이 그 복도에서 12글자로 마무리됐습니다. 샤왕실로 돌아왔을 때 마이클과 브렌트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제니퍼만이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현지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울로의 시민들이 한국 임시연락소 앞에 청원서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연락소 현지 직원이 그 두 개의 말을 잃었다는 보고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청원서 맨 위에 놓인 종이에는 손으로 그린 태극기가 있었고 그 아래에 페르시아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50년 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잔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토스카나 취소해요. 수잔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일이 잘못됐어요. 수잔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많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지타운의 야경이 평소와 똑같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경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네, 많이요. 수잔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겠어요. 라는 말만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3,200달러짜리 토스카나 농장 숙소. 그것은 이제 제 실패의 영수증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인사 통보가 왔습니다. 중동 담당 선임에서 해제. 당분간 내부 자문 역할로 전환. 사실상의 대기 발령이었습니다. 43층 복립 사무실은 반납해야 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22년간 쌓아온 것들을 박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2명의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는 사진, 외교 표창들, 중동 각국 정상들과 찍은 단체 사진들. 그것들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마이클이 문 앞에 잠깐 나타났습니다. 칼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이클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브렌트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니퍼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박스를 들고 43층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포토맥 강이 창문 너머로 내려다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그 풍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지타운 아파트에 돌아와 저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맥켈란 18년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그것은 이란의 항복을 자축하기 위한 술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은 그냥 술병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란 현지 보고를 더 이상 받을 권한은 없었지만 공개된 뉴스는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로 수십만 명, 태극기, 대한민국 재건 지원 요청. 저는 그 기사들을 오랫동안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을까? 무기도 아니고 석유도 아니고 돈도 아닌데 어떻게 5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신뢰를 만들었을까? 2만 명의 청년들이 섭씨 60도 사막에서 삽을 들었습니다. 150명의 군의관이 레바논에서 청진기를 들었습니다. 150명의 특전사가 아랍에미리트 사막에서 형제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들이 50년에 걸쳐 쌓여 지금 이란에 수십만 명을 거리로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밤 처음으로 내가 중동을 22년간 연구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숫자는 봤습니다. 협정은 봤습니다. 군사력은 봤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50년에 걸쳐 만들어지는 신뢰의 무게는 단 한 번도 제 보고서에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을 저는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측정해야 할 변수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맥켈란 18년산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마실 자격이 아직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에 조지타운의 불빛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임대료 6,500달러짜리 그 아파트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처음으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메네이의 이름으로 수십 년간 이란을 억눌렀던 혁명 수비대도 트럼프의 토마호크 미사일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을 한국은 삽과 청진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2년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국가라고 세 글자로 정리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것이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2026년 3월 1일 일요일 오전 9시 15분 작전 개시 열흘째. 저는 그날 아침 국무부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기 발령 상태였으니 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조지타운 아파트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란 관련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테헤란 곳곳의 재건 상황, 이란 혁명 수비대 강경파와 시민 세력 사이의 긴장,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서울로 관련 소식들. 저는 그것들을 읽으며 한 가지 결심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식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22년간 틀렸던 것들을 정리하는 보고서,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기록하는 보고서. 누군가는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외교가 앞으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이것을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저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크게 틀렸던 사람이 가장 정직하게 써야 한다고. 저는 파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 한국의 중동 외교가 미국에 주는 교훈. 첫 문단을 쓰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제 22년 경력을 부정하는 작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72개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손으로 그린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온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틀렸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고, 동시에 한국이 옳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명이었습니다. 오후 2시 37분 전화가 왔습니다. 국무부 법무팀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파이튼 선임, 현재 작성 중인 문서가 있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기 발령 기간 중 외부 발표를 목적으로 한 국무부 관련 문서 작성은 내부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규정 위반이라면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22년간 제가 생산한 보고서들이 만들어낸 정책들이 중동에서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책들이 이란 시민 9천만 명 중 단 한 명도 미국을 향해 손을 내밀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면 한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그 9천만 명의 마음 안에 살아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국무부 동료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마이클이었습니다. 칼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당신 이름이 나왔어요. 청문회 소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42시간 보고서 관련해서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청문회. 트럼프 대통령에게 72시간 내 협상 신호가 온다고 보고한 사람. 그 보고를 기반으로 장대한 분노 작전이 승인된 과정. 의회가 파고들면 저는 그 모든 것의 책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클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챕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는가? 저는 그 질문에 답을 쓰면서 처음으로 울컥하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22년간 저는 중동을 힘의 게임으로 이해했습니다. 더 강한 무기, 더 많은 기지, 더 촘촘한 제재. 그것이 외교라고 배웠고 그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팀이 아닌 사람의 게임을, 거래가 아닌 신뢰의 게임을. 그리고 50년이 지났을 때 그 게임의 승자가 누구인지 테헤란의 거리가 답해주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에 들어가 독재자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이라크 시민들은 미국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비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폭탄으로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는 탁월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원인은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익을 위해 움직였고 이란 시민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위해 움직였고 이란 시민들은 그것도 알았습니다. 50년간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한국의 중동 외교 모델은 미국이 50년간 수조 달러를 쏟아부어도 구축하지 못한 신뢰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자산의 이름은 진심입니다. 그리고 진심은 미사일보다 오래 남습니다. 미국 외교에 전략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닫았습니다. 청문회 소환이 현실이 된다면 받아들일 것이었습니다. 대기 발령이 해임으로 이어진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만큼은 세상에 나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워싱턴의 수십 개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쓰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타 국가라는 세 글자로 한국을 정의하면서요. 창밖에 포토맥 강이 보였습니다. 3월의 햇빛이 강물 위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풍경을 보며 아무런 확신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확신 대신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이상하게도 저를 조금 더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작전이 이란을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메네이의 생사가 불명인 그 혼란 속에서도 이란 시민들이 찾은 나라는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2026년 3월 5일 목요일 오전 8시 44분 조지타운 아파트 서재. 저는 링크드인 게시글 작성창을 열어놓고 30분째 첫 문장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무부를 나온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정식 해임은 아니었습니다. 타직서를 냈습니다. 청문회 소환 통고가 오기 전에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22년간 다닌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직서를 쓸 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아마도 이미 마음이 먼저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3층 사무실에서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부터요. 저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칼튼입니다. 저는 미국 국무부에서 22년간 중동, 이란 담당 선임 외교관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최대 압박 2.0 전략을 직접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틀렸습니다. 42시간 안에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했습니다. 그 숫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로 틀린 것은 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22년간 중동을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작전 개시 72시간 뒤 이란의 72개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그린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른 이름은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쏘지 않은 나라, 삽과 청진기만 들었던 나라.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50년간 중동에 쏟아부은 군사비 2조 달러가 한국의 삽 한 자루만큼의 신뢰도 사지 못했다는 것을. 한국은 1970년대에 2만 명의 청년들을 섭씨 60도 사막에 보냈습니다. 도로를 깔고 댐을 세우고 정유 공장을 지었습니다. 2007년에는 350명의 군의관을 레바논에 보내 14만 명의 시민을 진료했습니다. 2011년에는 특전사를 아랍에미리트에 보내 형제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들이 50년에 걸쳐 쌓여 전쟁의 폐허 속에서 수십만 명을 거리로 불러냈습니다. 저는 22년간 그것을 중동 외교의 변수로 계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제가 22년 경력을 가진 외교관으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사일은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한국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50년 전부터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커피를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잔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올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잔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한번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따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지타운의 3월 아침이 맑았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거운 것을 내려놓았는데 몸이 더 가벼워지지는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이 반성의 무게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 무게는 아마도 오래 남을 것이었습니다. 3시간 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링크드인 알림 숫자를 보고 화면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조회수 87만, 댓글 4,200개, 공유 18,000건. 저는 숫자를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87만이었습니다. 게시한 지 3시간 만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들고 서재로 달려가 앉았습니다. 댓글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영어, 한국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전 세계에서 댓글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전직 국무부 외교관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용기 있는 고백이다. 한국인으로서 이 글을 읽으며 눈물이 났다. 이란인입니다. 서울로에 있었습니다. 이 글을 페르시아어로 번역해도 됩니까? 미국 정치인들이 전부 이 글을 읽어야 한다.
22년 경력의 외교관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외교다. 저는 댓글들을 읽으며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뉴욕타임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두 곳 모두 일면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두 곳 모두 수락했습니다. 춤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제가 할 말은 링크드인에 올라가 있었으니까요. 게시글 조회수는 사흘 만에 800만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번역 기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현지 소셜미디어에서도 페르시아어 번역본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서울로에서 태극기를 들었던 시민들이 그 번역본을 공유하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을 불렀는지 미국 사람이 이제 이해했다. 그 댓글 하나가 저는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소환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2일 저는 의원들 앞에서 2시간 동안 증언했습니다. 72시간 보고서의 근거, 장대한 분노작전, 승인 과정, 제 분석이 틀린 이유, 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링크드인에 썼던 것과 똑같은 말을 의원들 앞에서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한 의원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칼튼, 그 한국 이야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문회 이후 저는 워싱턴의 한 외교정책 싱크탱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형 중동 외교 모델 연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한국 외교부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 와서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겠느냐는 정중한 초청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서울에 갔습니다. 22년간 중동을 연구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기타 국가라고 세 글자로 정리했던 나라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선소에서 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70년 전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시작된 나라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 담당자가 저를 강남으로 안내했습니다. 테헤란로. 저는 그 표지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강남의 한복판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4km의 대로. 금융기관과 기술기업들이 밀집한 한국에서 가장 값비싼 땅. 그리고 그 거리의 이름은 테헤란이었습니다. 한국이 성공한 뒤에도 그 이름을 바꾸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지판 아래 서서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고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50년간 단 한 번도 지워지지 않은 두 개의 이름. 조약도 아니고 협정도 아닌 아스팔트 위에 표지판 두 개가 품고 있는 것이 어떤 군사동맹보다 단단하다는 것을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싱크탱크에서 한국형 중동 외교 모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이것입니다. 삽과 청진기가 미사일보다 강한 이유.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해온 일들, 그 일들이 만들어낸 신뢰의 지도, 그 지도가 50년에 걸쳐 어떻게 그려졌는지 저는 그것을 공부하면서 매일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더 정직해집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토마호크 미사일 수백 발로 굴복시키려 했던 그 나라. 하메네이라는 이름이 수십 년간 억누르고 있던 그 나라.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 27%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에 영해를 준 그 나라. 해사 운임을 80% 폭증시킬 수 있는 그 나라. 그 나라의 9천만 시민들이 폭격의 폐허 속에서 찾은 이름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것이 왜인지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은 이란의 자원을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이란의 무기를 판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이란의 고통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그저 사람을 보냈습니다. 삽을 든 청년들을, 청진기를 든 군의관들을, 사막에서 함께 달린 특전사들을. 그리고 50년이 지났을 때 그 사람들이 남긴 것은 도로와 댐과 병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었습니다. 미사일도 폭격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신뢰였습니다. 저는 22년간 중동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팀의 외교가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더 강한 무기, 더 많은 기지, 더 촘촘한 제재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수십만 명이 손으로 그린 태극기를 들고 서울로에 서 있던 그 장면이 제 22년의 확신을
단 하루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50년 전부터. 그리고 조용히, 묵묵히, 한 번도 자랑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품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품격이 지금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외교 자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 한국 청년을 상상합니다. 1971년 여름, 섭씨 60도의 테헤란 사막에서 삽을 들고 서 있던 25살의 청년. 이름도 모릅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지금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50년 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수십만 명이 자기 나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 삽을 들었을 뿐이었겠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대한국격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